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뭐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을 오늘 다시 모시고 최근에 중요한 대한민국은 과연 몇 시로 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과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치평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 정확성이라든가 그 식견, 이것은 뭐 이분을 따라갈 분이 별로 없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것을 목도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오늘 1시간 약 한 10분, 20분 정도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원진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스튜디오가 아주 익숙하시죠? 한 몇 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익숙하시고 이제 말씀 나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를 좀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민주당 이른바 돈봉투 살포 파문이 지금 뭐 날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야말로 지금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이 사태를 남다르게 지금 바라보실 텐데, 자, 대개 이런 류의 대형 사건 어떻게 이 결말이 이루어지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총론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경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영길 2021년 대표가 대표는 경선인데 사실은 이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 이미 이 2021년에 이심송심 뭐 이재명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송영길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홍영표 그 당시 후보는 제가 환노위 있을 때 그 위원장하고 제가 간사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있어서 잘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1%도 안 되게 0.5몇 프로로 이렇게 이겼는데 그렇죠. 그 홍영표 의원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또 송영길 후보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 돈봉투 문제가 이정건 사무부 총장의 이제 20억 그 뇌물 부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전 비서실장, 노영민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돈 줬는 일들이 나왔는데 전당대회의 돈봉투 문제는 사실은 2008년 한나라당 그 박이태 당대표 뽑을 때, 그 다음에 박이태 의원이 이제 의장됐는데, 그 차떼기가 아니고 그때 전당대회 때 똑같이 이제 돈을 이제 돌려서. 그래서 결국 박이태 대표가 물러났죠? 이제 그때 국회의장이 이제 대표가 국회의장 됐는데 그때 일이 터졌어요. 그때 고성덕. 고성덕 의원이 아니 나는 뭐 돈 줬는데 안 받았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장이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래서 그 의장직을 내려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의 경선 문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원칙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 때 여당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문계하고 소위 친명계가 이렇게 특정 후보들을 미는. 그렇죠. 뭐 나머지 원식 후보도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양당 두 명의 구도로 송영길 대 홍영표 구도로 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홍영표 의원이 좀 앞서는 구도였다고요. 친문계가 밀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 그 쪽에서. 근데 결국은 이심송심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친명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다음에 이제 2022년 그 전당대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봐야 돼. 이재명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송영길 그 계양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 그쪽으로 투입이 되죠. 그때 지방선거 할 때 재보궐선거 같이 했는데 그거 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정치 공동 운명체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과 송영길의 정치 공동 운명체가 그렇죠. 2021년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정치 공동체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당 대표로서 또 지금까지 뭐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뭐 정치인들의 돈 문제는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터진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고 뭐 논두렁 전기라도 있어야지 국회의원 한 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뭐 국민의힘은 한 30억이 넘어요. 예, 웰빙. 30한 2억 되고. 예. 뭐 여야가 합치니까 한 2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 네.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뭐 강남에 집이 있든 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재산 다 해봐야 5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근데 뭐 마음 비우고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담장이라는 게 네. 저는 아주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2008년 경선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정치인들의 그 담장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정치. 교도소 담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교도소 담장. 그런 좀 네. 뭐 없겠다. 또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워낙 강하다고요. 네. 거기는 이제 시민단체와 우리 공화당도 시민단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분기별 선관위에 이제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회계 보고를 공개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일들은 이제 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뭐 뒤로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대놓고 의원들한테 돈 살포를 해서 나누겠다. 그리고 경선 그 불법 자금을 쓴다. 네. 이거는 돈이 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거의 돈의 이 자꾸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 생각 자체가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좌파를 주축으로 가고 있는 예. 좌파 운동권들의 생태다. 그 좌파들의 부패 문제는 네. 태양광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패의 고리들이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 이해찬 전 대표 말대로 우리가 20년, 30년 정권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저지른 부패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정권 안 뺏기면은 뭐 절대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제 녹취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포렌식을 하니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3만 개의 그런 녹취가 있으면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면 이거는 뭐 솔직히 조폭들도 아니고 말이야. 네. 형님 동생 하면서 돈 좀 저도 돈 주십시오. 이런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라는 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로 지지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것도 뭐 검찰의 탄압 수사다. 뭐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게 뭐 그렇죠. 녹취록 터지니까 예.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 방탄 끝까지 맞물려 이제 쓰나미 같이 맞습니다. 내려갈 예. 거다 생각하니까 예. 더더욱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보는 관점이 자, 이 문제가 네. 뭐 이정건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20억 뇌물 관련까지 됐으면은 예. 나머지 사람들 이재명과 같이 있었던 네. 나머지 사람들의 부분들이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칼을 들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호가호식하고 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핵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게 부패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부패의 이제 고구마 줄기가 부패라는 거 들면요 주르륵 딸려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있잖아요. 네, 네. 유동규 본부장이 왜 양심선언하고 그래 나왔느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기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희생해라. 이재명 그렇죠. 대표 주변에 뭐 5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나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 배신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국내 상황에 대한 파악을 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건 그 부총장의 일탈, 개인 일탈로 맞습니다. 했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이정건 일탈. 부총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 노웅래 의원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당하겠느냐 이정건 부총장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신호탄이 돼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패의 줄기들이 뽑아 올려진다.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발 정치 빅뱅이 시작됐다. 네. 원래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끌고 가면은 지금 뭐 민주당 워낙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조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더라도 저는 총선 과정 가기 전에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도저히 이 비명계, 반명계, 친문계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분당이나 신당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당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그것도 힘든데 이게 전 대표의 문제가 걸려가 그렇죠. 있는 전직 이게 대표, 부패 현직 문제가 대표. 나와버렸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정통 야당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저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위, 뭐 세월호 특위나 뭐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나 특위를 제가 했기 때문에 특위 간사를 이렇게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들하고 협상도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명계나 친문계, 반명계 쪽에서는 지난번 그 체포 동의안 네. 반란표, 반란표가 아주 올바른 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 네. 봐서는 네. 반란표인데 올바른 표인데 네. 정의표라고 그 사람들이 네. 이제는 더 숫자가 늘어난다.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가 그냥 그 2021년에 경선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야당발 이제 분당 사태, 야당발 새로운 새로운 흐름들이 나온다. 뭐 좌파들은 원래 그래 되면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네. 과감하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 동의안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엄청난 반발이 많고 방탄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반면계에서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직 개편하면서 운동권들을 전면에 다 세웠어요. 예. 반면계, 비면계 운동권들을 전면에 세워서 이재명과 운동권, 586, 386 운동권 세력들의 결합 연대를 했다고. 그래서 386도 이제는 뭐 586, 686까지 가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의 그 구태행위, 구태행위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운동권 퇴출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에 22내년 건데 이게 교묘하게도 운동권 반명계의 운동권들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번 당직 인선이. 예.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이쪽은 퇴출돼야 될 대상들이 그렇죠. 전면에 당직을 다시 맡고 또 맡았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이래 됐는데 돌발적 이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권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운동권에 좌장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인천시장하고 뭐 좌장식으로 네. 했는데 그럼 그 운동권의 몰락이 수습했던 운동권의 퇴출 문제가 이제는 운동권의 몰락 상황으로 같이 간다. 송영길과 386 운동권을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연대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예. 만명계와 친명계의 연대 구도가 연합 구도가 깨진다. 그래 됐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죽겠어요. 그럼 이재명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하고 송영길의 문제지 않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봐서 송영길 송영길 대표 시장 나가고 인천 계양 의뢰 나가고 그렇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밀어준 정도가 아니고 이게 결선 투표를 송영길 대표가 막는 그렇죠. 막는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분자 모수를 줄여버리는 네, 바람에 그렇죠. 이게 결선 투표를 가야 될 상황이 결선 투표를 0.1%도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0.51%인가. 예. 결선 투표를 가는데 결선 투표를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낙연 그 후보 측은 아니 당연히 그건 무효표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송영길이 이재명 편을 들어줬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모수를 여기 그걸 넣음으로 해서 분모 분자를 모수를 늘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선 투표를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거 송영길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의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당 대표 선거 신명계가 밀어주고 또 사퇴하고 그 지역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가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에 또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송영길 비롯해 도와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에 또 그런 모수의 혼란을 송영길 대표가 정리해줬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지나간 일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심송심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신 둘은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정쩡한 자세,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해가고 한미동맹 문제를 정리해가는데 문재인 정권의 악행악섭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은 공연공연하게 이런 부패 문제가 태양광부터 말해 여러 가지 부패의 고리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쪽으로는 굉장히 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러한 악행악섭 부패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을 못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지지율 떨어지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래 보는데요. 그러면 판도라 상자가 열렸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부패고리도 정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정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심을 하셔야 될 거다. 지금. 그러면은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설화가 일어나고 최고위원들 당대표 선거회 때 반이성적 초선 의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자기 선배 의원한테 그것도 여성 의원을 집단적 린치에 가까운 반이성적 행위들을 하고 대통령실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윤핵관들이 국민미상 윤핵관들이 그냥 압박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경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거를 몰라서 참아준 게 아니에요. 그래 경선해서 너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사람 주변에도 없고 또 밉상 또 하나 있잖아요. 전 당대표 이준석 그 행위들을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유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또 비판하고 뭐 양두구역 얘기하고 이런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반민주적, 네. 반자유정당적 행위들을 했어도 국민들이 지켜봐 줬어요. 경선 과정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경선에서 김기현 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대표나 뭔가 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왜, 뭐 제가 잘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단지 하나, 쇼라도 해야지. 자, 경선이 됐어. 김기현 대표가 당무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실 당무 개입을 통해서 엄청난 반정당적 반정당의 자유, 입법권의 침해, 그 다음에 정당 부분에 대한 반이성적 행동들을 했지만은 끝나는 순간에는 네. 이제 이 김기현 대표 됐잖아요. 그러면 놔둬야 되는 거야. 김기현 대표 당신이 직접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우리가 총선 1년 남아있으니까 6개월 동안 당신 체제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연포당 해라. 우리 당무 개입 안 하고 당직 개입 안 하겠다. 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쇼라도. 예. 그런데 제일 밉상 윤핵관들 뒤로 물리니까 맹윤핵관 똑같은 윤핵관에 이철규 사무총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안철수도 진짜 찬밥 신세하고 나경원은 인격적 모욕을 통해서 불불불 떨면서도 그렇죠. 나중에 자기의 정치의 길로 생각하니까 김기현 대표 지지로 갔지만 자, 그런 모습들을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다 안다고. 제가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당원들. 두 번째는 이준석의 트라우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애정. 이런 부분도 참아줬는데 되자말자 당직 인선을 친윤 중심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연포당은 없어졌잖아요. 첫째, 거기에서 김기현 대표의 신임이 완전히 국민에 대한 신임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연포당 약속했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특히 여당 대표, 좌파들이야. 당 대표부터 전부 다 그래요. 말을 뒤바꾸고 막 하지만은 보수 정당은 당 대표가 되면은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말을 못 지키더라도 뭐 대통령실한테 얘기하냐.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튼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동안 오해받았던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적으로 당직 인선도 하고 좀 나갈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켜봐라. 못했잖아요. 못했죠. 거기서부터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래 이제 국민들이 뭐 제가 좀 이것들 봐라. 너가 비이성적 행동을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빛이 없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인맥도 약한데 당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밑에 이중대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견제를 하면서도 견제가 나쁜 견제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견제를 해도 대통령실 중심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때 국민들은 생각은 그러면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없네. 그래서 동반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하고. 그렇죠. 당도 추락하고. 이게 대통령이 전면에 나오면 당정 일치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듣기 좋은 얘기인데 당정 일치되면 당정 일망이 되는 거예요. 아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당하고 정부가 대통령하고 당이 따로따로 나름대로 견제해가면서 그러한 정치적인 나쁘지 않은 좋은 네. 쇼를 하는 겁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딱 잡고요.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게 당정 일치로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자칫 떨어져요. 국민의힘이 떨어지면 윤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따로 분리해서 하면은 당이 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요. 아하. 대통령 지지율이 뜨면 당 지지율로 당이 고정 지지자들 지지층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끌어올려줘요. 근데 이게 지금
선거 끝나면서 같이 당정 일치를 떠들다 보니까 맨날 당정 일치, 당이, 윤 대통령 아니, 윤 대통령 성공을 원하지 않는 보수 인사들이 어디 있으면 다 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당정 일치를 끌고 와버리죠. 대통령하고 당하고 하나다. 여기서 정치적인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초보 정치 중에서 아주 초보 정치들이 하는 일이다. 아하. 조금만 정치를 알면은 경선 끝나는 순간에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관여하지 말고 윤핵관 너것들 뒤로 다 빠져.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간다. 그래 김기현 대표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선도 그렇고. 네. 뭐 경선 아직 총선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총선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지도체제 당정 일체가 돼야 되고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게 아니고 이중대 역할을 하는 그게 대통령을 중간 평가로 이제 당에서 이제 모시고 온 거야.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은 그렇죠. 중간 평가다. 이 부담을 정치를 좀 아는 사람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김동원 부사장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경선에서 지면 안 되는데 경선에 이기는 순간에 이제는 1막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1막 끝나는 게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1년하고 같이 맞먹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제 2년차 들어가면은. 그렇죠. 자, 당은 김기현 중심의 당대표 중심. 김기현 대표는 저하고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야. 울산시장 때도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대표가 다 대통령실 눈치를 본다? 그러면 정당은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길을 넘어갈 때 당은 김기현 대표 중심 체제, 연포탕을 해서 아무튼 좀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뭐 그런 젊은 천하동인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이준석은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옆에 포용해서 같이 가라. 뭐 그 사람들이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같은 당이다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은 절대 안 되면 그러면 이준석은 빼자. 뭐 그러면은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가 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윤지혁 원내대표 됐잖아요. 네. 자, 원내대표 협상하십시오. 협치해라. 원내에 대해서 조영호 의원이 저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조영호 원내대표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엄청 공격받았다고. 여기는 주춤하고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밉상되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이 협치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귀찮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협치하자고 따라붙어라. 이것도 만나서 얘기하자. 양곡법도 만나서 얘기하자. 뭐 간호사법도 만나서 얘기하자. 안 만나주면은 찾아가라. 10번 찾아가면 언론에 계속 비칠 거 아니야. 원내대표가 찾아가. 아이고 이거 뭐 협상하자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은 이거락하고 정책위에서 발표하고 해가지고 막 안을 가지고 막 서로 수정도 해보자 하고 이러 하면은 사람이잖아. 사람 서로 간에. 예.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에요. 싸우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한 국회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대통령실이 아냐 이거야. 그러면은 과감하게 정당,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입법은 국회는 원내대표 체제로. 요렇게가 가야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얘기 있으면은, 뭐 정책적인 뭐 할 얘기 있으면은, 네. 그냥 비공개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축된 게 뭐냐. 김기현 대표도 위축되고 원내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당정 일체로 보는 게 아니고, 당정이 아니고 정당이. 당이 항상 먼저라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그렇죠. 당은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민심이죠. 네. 당은 국민이라는 얘기고, 항상 당정이라 하지 정당이라 얘기하는 건 당은 국민이고, 정은 그 국민의 봉사자다. 그래서 당을 먼저 항상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당정 일체가 아니고
당 일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라. 빨리 바꾸면은 네. 1년이 있지만은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예,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다시 민주당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글쎄요,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됐던 송영길 어떻습니까? 송영길의 지금 정치적인 운명,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개인적 일탈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렇죠. 뭐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 제2의 유동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송영길 대표가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송영길 대표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네. 386 운동권들의 부패 시스템들이 깨진다. 그렇네요. 그리고 네. 퇴출 뭐 되는 그러한 운동권들의 시대가 일막을 이제 고했다. 종막을 고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발전적으로 가면 그래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예, 실제로 정말 저도 예, 지금 말씀에 한 표 적극적으로 한 표를 찍습니다. 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 386, 이제 486, 686까지 갔죠. 예, 앞에 있는 6이 이제 60대, 386은 30대, 80년대 학번이 386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진짜 이 겉다르고 속다른 예, 이런 운동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으로서의 하는 말은 하는 시간은 빨리 좀 예, 종식이 됐으면은 예,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조 대표님 말씀대로 종식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송영길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세력의 쇠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송영길과 이재명의 예, 이른바 송심 이심 송심이라고 우리가 이뤄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의 종말도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을 같이 묶어서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이재명의 운명. 지금 이제 그 386 운동권들이 뒤로 물러서는 네. 친명계 386 운동권은 물러서는데 네. 소위 반명계 친문계는 이걸 기화로 그렇겠네요. 기회로 잡아요. 그러면서 친명계하고의 단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 운동권 세력도 친명계가 있고 친문계가 있다. 운동권 안에도 숫자가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친문 반명계의 운동권 세력들은 이걸 기화로 차별화를 시키고 아하. 자기들의 살아남는 길을 찾을 거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기한이 아니 맞으면 총선까지 다 가고 그렇죠. 끝까지 버틸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다. 아하. 야당들은 명분 있으면 갈라서요. 또 자기 실리를 위해서도 갈라선다. 그러면 호남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느냐. 호남은 저는 볼 때 이재명 아닌 그 반 이재명 쪽에 새로운 신당 쪽에다 손을 들어줄 거다. 아. 그러면은 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이 쪼그라든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다음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작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네. 이제 정치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이재명, 그다음 당 대표로서 방탄국회와 사법 리스크를 했던 이재명의 네. 상황들이 끝이 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야당을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야당이 없어지진 않을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야당의 개혁,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면 제가 볼 때는 개혁보다는 자기 살기 위한 그렇겠네요. 그러한 방향들을 전개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작아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과 나름대로 그 다음 총선을 통해서 야당 일당, 그게 야당 중에서 그 다수당이 있는 정당, 이 정당이 이제는 제1야당으로 제1야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당, 제1야당이 분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당이 지금 분당 안 쪼개지고 할 수가 없는 안 할 상황이에요. 수가 왜냐하면 없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질 않는다고요. 그렇겠죠. 결국은 호남 네. 민심이 전 돌아서고요. 아하. 그러면은 제2의 소위 친문계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됐다. 친문계가 그럼 부활을. 호남에서의 지금 이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 바람 이런 것들이 비슷한 바람이 불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 바람보다는 오히려 네. 주류가 이 분당하는 새로운 그 주류가. 친문계, 반면계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다는 네. 주로. 예.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버티기가 그것까지 각오를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민주당 분열을 막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분열을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계속 가겠다. 그래 갈 거냐의 관점은 우리가 6개월 정도 지켜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네. 그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임도 예.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이 이제는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송영길 운동권의 소위 대부 네. 지금 좌장이죠, 좌장. 좌장이라고 그다음에 봐야죠. 네. 그 이해찬 네, 이해찬. 뭐 이런 친명 지지 그 지도부들의 퇴조를 하면서 친문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뭐 다시 살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습니다. 그 부류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제 야당의 구조 체계 판도가 완전히 개편은 바뀌겠군요. 판도 아하. 개편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요.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녹취가 까지고 국민들이 막 불불불 떨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팬데믹이 한창 할 때 그때의 상황에 2021년 맞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 그렇죠. 상황에 네. 자기들은 돈 노름을 했다 이거야. 거기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한 3, 4일 버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다가 철저한 수사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자기가 버티기 위한 거예요. 너가 이제 희생돼도 방법 없다. 아, 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야당의 변화를 우리가 예의주시하자. 그러면 야당이 저래 가면은 네. 여당이 지금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그 영감님이 네. 비주류게 다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이준석, 네. 그다음에 뭐 금태섭 뭐 이렇게 비주류계들 다 모아가지고 이봐라 김종인 영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이게 이제 서로 빅뱅의 현상이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죠. 김기현 체제가 거의 힘을 못 쓰고 대통령도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떨어지고 뭐 35%에 딱 바뀌어가지고 딱 거기서 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 개념이 초기 빠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벌써 비주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비주류 모험 누가 하겠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금태섭, 저쪽에도 야당에도 있어요. 그걸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러해가지고 개혁, 또 그 사람들 맨날 하는 게 개혁 보수, 새로운 개혁 정당, 네. 새 보수.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와요. 이제 네. 보수도 안 할 거예요. 중도 정당, 네. 새로운 중도, 새로운 국민이 중도 정당. 이제 개혁, 보수하고 좌파, 진보와 보수, 좌우 정당 안 돼. 이래가 우리가 새로운 국민 중도 정당, 이름도 좋잖아. 국민 중도 정당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요. 지금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아하. 이게 제가 6개월 빨랐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노민생, 노협치, 노개혁, 노문재인 적폐 정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뭐 외교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예. 전반적인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팬데믹이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정권만 교체하면은 국민들 정권만 교체하면 물론 윤석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공급망의 문제도 있고 반도체의 경쟁 구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값도 있고 뭐 그 미국의 고금리 현상도 있잖아요. 환율 문제, 고환율 문제. 뭐 이런 게 복합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 이런 거 말고 이재명 칼로 치는 거 이거 말고라도 네. 뭐 잘못된 거 부패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민생 경제에 올인해서 정말 민생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민생 현장 찾아가고 매일 잠바 입고 대통령이 지금 양복 입고 있을 상황도 아니야. 매일 잠바 입고 민생 현장 찾아가고 민생 현장이 얼마나 안 주고 노동 시간 유연화. 그렇죠. 지금 90시간 노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2시간이 아니고 69시간이 아니고 예. 그러한 노동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반도체? 아니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상황, 직장도 못 가지는 상황, 애도 못 낳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젊은 사람들의 포기가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반도체 집적단지를 용인다 했다고. 그거는 삼성이 작용한 거죠, 삼성이. 삼성이야, 대기업이야, 용인에 있으면은 사람들 뽑기 좋고. 그렇죠. 뭐 다 좋잖아요. 그런데 국토균형 발전을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라도. 아니, 산업은행 부산 옮기는데 산업은행 직원들 노조가 얼마나 반대하면 예.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몸에 배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결혼 못하고 여성들이 다 서울 올라와요. 거기 남성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대학이 다 부실화되고 지방에 대구 따지면 대구은행이 제일 큰 기업이야. 이런 지방의 상황들을 알면은 그렇죠. 이 문제만큼은 정말 눈 딱 감고 구미전자 다 무너지니까. 아니 표는 다 받아놓고 그런 거는 삼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일자리, 좋은 인재도 지방에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기업을 가야지 지방에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그게 호남에 들어가든 영남에 들어가든 대구 경북 TK 오든 그런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 시도민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지방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지방의 여러 가지 민심들이 엄청나게 용산 대통령실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왜? 그래 가면은 지방에 지금 반도체 학과 다 죽습니다. 네. 이렇게 자 기업이 반도체 직접단지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 민생도 못 챙기고 경제도 못 챙기고 물가는 오르고 지금 유가도 지금 뭐 올라가고 금리 때문에 하나 금리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이거 주호영 대표 때 내 얘기한 거예요. 아하. 자, 주 대표. 예.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있냐 그래. 음.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최소 60%, 네. 70%, 80%까지 나갈 때 80%가 대출해 줬어요. 자, 주담대라 그러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신용대출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주택이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의 고금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한국이 자동으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왜? 한국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은행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장이 네. 예. 저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창용 총재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4.7% 정도의 이자를 내던 대출자가 7%를 넘겨내요. 그러면은 30% 40% 내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300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은행은 빚잔치가 아니고 은행은 돈잔치하고 있어요. 은행은 돈잔치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말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1인 4가족으로 따져서 3가족으로 따져도 가족 단위로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고. 지금 당장에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어렵고, 자기 대출 받은 거 갚기도 했는데 은행 대출이 30% 올려버렸다고요? 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숨통을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못해가 이자가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네. 미국이, 자기들 경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은 방법이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외환 사태가 또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정책이 우리 서민들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서민들이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한 달에 100만 원을 문재인은 돈을 그냥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환율 금리 문제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국의 금리 인상을 가져갔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네. 해소해야 될 책임도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 풀어줘야 될 게 소위 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혹은 우리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1,000만 명한테 혜택을 주고 명분도 있잖아요. 왜 그런 과감한 정책을 못 쓰냐. 그게 어떻게 보면 민생의 핵심인데요. 그죠? 네. 아니, 지금. 한 달에 100만, 가만히 앉아가 100만 원을 더 내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그 주택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지도 파악이나 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제가 민생이라는 게요. 뭐 복잡하게 그게 아니라고. 네. 어쩔 수 없이 정책이 잘못했던 네.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지만 정권이잖아요. 정권은 연계성이 있다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욕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면서 또 여기에 피해본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구제 못하고 있으면은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근로시간 52시간제 69시간 늘린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앞만 떠들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69시간 하고 대통령 60시간 이상 안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가니까 90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예. 그러한 혜택을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연장되면 연장 수당 근무 받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챙깁니다. 왜 노조가 이게 지금은 80% 이상의 노조 가입을 안 한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69시간에서 대책을 가지고 갔느냐는 거야. 이분들은 노동약자라는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다 그렇지 않지만은 악덕 기업인들이 있으면은 노동 착취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노동을 하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한노의 간사까지 해봤잖아요. 노동 현장이라는 게 그런 현장입니다. 정부에서 쉽게 69시간 했다. 네. 그것이 고스란히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민생이에요. 그러한 민생의 정리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자, 대기업 빼놓고, 그 다음 민주노총 관련되는 사람들 빼더라도 80%의 근로자들이 69시간 시그널을 주잖아요. 52시간에서 69시간 시그널을 주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30%의 노동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느냐?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야당하고 싸우고 당이 노동약자들 만나서 건의 듣고 그런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 해서 당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이 야당하고 논리적으로 싸우고 네. 이런 부분이 너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잘못됐고 이렇다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이 하지 못하고 안 만나주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그럼 저 때는 세월호 하는데 공무원 연금 개헌인데 야당이 만나주고 좌파 시민단체 만나줘서 만납니까? 10번 찾아가가지고 집 앞에 기다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밤늦은 데까지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처절한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니까 대통령한테 다 모든 짐을 넘겨놓고 대통령 거부권 더 해요. 그렇죠. 자, 양국법 그래 했다고 치자고. 네. 또 거기에 양국법 하는데 뭐 밥도 먹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양국법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는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용어 선택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식량 자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야당이 물론 그거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최선하는 모습을 봤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너 책임져라 이제는 입법 문제라든지 양국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통신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올라오는데 그 전부 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막 떨어지고 그렇죠. 소통 안 한다 얘기하고 네. 입법권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야당이 얼마나 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하사를 누가 맞아야 되냐? 국민의힘이 맞아야 돼요. 이게 당정 일체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생각하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국민의힘이 맞는 왜? 국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깊숙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왜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넘겨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만든. 딱 그 얘기해야 돼.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프레이라도 해야죠. 언론 프레이라도. 언론 프레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언론 나가는 사람들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원내수석 때. 예. 나가서, 당을 제대로, 당의 정책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 아닌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주면서. 네. 자료도 주면서 제가 전략기획본부장 할 때 그래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들하고 붙어라 언론에서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한 사람 다 얘기해가지고 이 방송에는 이 사람이 나가서 좀 정리하고 이 방송에 이렇게 나가서 정리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소야대. 네. 그럼 여소야대 같으면 국회를 문을 닫아보지. 여소야대라서 안 된다. 야당의 독식이라서 안 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겨야 돼. 야당이 저렇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협치하자고 하자는데도 야당이 도망다니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다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을 내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 목으로 돌려야 되지. 네. 맨날 입에 달듯이 문재인 정권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자기들은 다 잘했어. 저는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이 정신 자세부터 행동을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1년차 돼가지고 개각 문제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1년차 어차피 대통령도 뭐 정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김은혜 그다음에 저 이진복 강성규 뭐 등등 있잖아. 그렇게도 그 사람들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권영세 장관부터 해가지고 원희룡 뭐 이런 장관 출신들도 출마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럼 결국은 중폭 개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판을 바꿔라. 국민들한테 1년의 실패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총리. 뭐 부총리가 이제 출마로 나갈 거고. 그렇죠. 추경. 자, 총리. 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그 판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 국민들은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 얼굴들을 바꿔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번에 총리까지도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을 네. 이뤄나가자. 그리고 인적 쇄신을 그걸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자. 거기에
텔레비에 나오던 이름이 나오는 1년은 실패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려고, 대통령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도어 스태핑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좌를 못한 거잖아요. 1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대통령 잘못입니까 또? 참모들 잘못도 대단히 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모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돼요. 2기, 특히 총선 전국의 2기 내각은 정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대통령의 색깔을 이제 내셔야 된다. 네. 그것이 민생 경제 개각, 그 다음에 협치 개각, 네. 그리고 개혁 개각, 그리고 붉은 적폐 청산 개각. 이런 개각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라.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판을 바꿔라. 판이 네. 뭡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럼 사람을 바꿔서 2기 개각을 통해서 예. 총선에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겸손하게 네. 국민들 품으로 들어가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국민의 바다 속으로 진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바다로 풍덩 빠져라.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진정성, 겸손함, 포용력 그런데 국민들은 감동받는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못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려면은 판을 바꿀 때 기왕에 판 바꾸면은 윤핵관들, 밉상 윤핵관들은 아예 이제 멀리 해라. 화면에도 못 나오게 해라. 그렇게 되겠죠, 설마. 화면에도 못 나오게. 그런데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자, 그렇다면 다시 물 좀 한 컵 드시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중폭 개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시고, 이제는 중폭 개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분명히 뭔가 판은 바꿔야 돼. 그렇지만 가능성을 크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장관 뭐 한 대여섯 명 그리고 청와대 수석 몇 명들은 네. 이제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각은 중폭 개각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대폭 개각, 이기 내각은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 총리 대표실장을 다 네. 개각을 하는 게 옳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볼 거다. 네. 제가 밖에 나와서 한 이제 6년째 네.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바깥에 뭐 김동원 부사장도 그렇지만은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제 사적인 얘기지만은 하도 이 정부가 27% 추락하고 막 난리가 나서 우리 김동원 부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서정욱 변호사하고 네. 황태순 평론가하고 예. 네 사람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새 이건 비공개로 뭐 얘기했는데 내 벽은 다 서울대학교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동원 부사님 서울대학교 무슨 과 나오셨죠? 저는 경영학과 경영.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서울법대, 한 사람 영문과.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서울대 출신들이 나라 다 망쳤다. 자고로. 그런데 그날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우리 다 공감을 했던 게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냥 사법 리스크 칼만 들고 하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러다가 이재명이 그냥 이번에 뭐 돈봉투 사건까지 해가지고 또 잘못 아까 제가 화두 던진 게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갑자기 그만뒀단 말이야. 그리고 민주당이 개혁적인 사람이 당대표를 맡았어.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는 시간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을 너무 쉽게 보지 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구도를 짜고 간다.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호남인들, 호남 출향인들도 마찬가지. 전략적인 선택에 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사실은. 왜 호남에서는 무소속 되는데, 네. 왜 영남에서는 그냥 특히 TK에서는 빨간 거만
저도 거기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되느냐? 이제 국민들이 채찍을 들어야죠. 국민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의회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당의 민주주의를 그렇죠. 훼손하고 너무 과도한 당무 개입을 하고 그렇다고 민생이나 경제를 잘 챙기는 것도 아니고 개혁 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인사를 제대로 하는 거, 인사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가 있지만은 그나마 기대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유우파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35%까지 있을 때 네. 그때라도 정신 차리자. 그때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사라지고 국민들을 존경을 받는 뭐 존경이란 표현까지 하면 국민들 신임을 받는 어떠한 사람이 당대표 맡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예, 비대위 체제. 비대위든 뭐 새로운 당대표를 뽑든. 예.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칼 들었던 칼은 그냥 무뎌지잖아요. 그렇겠죠. 이빨 네. 빠진 칼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대폭적인 개각 판을 바꾸는데 인물을 좀 바꾸자. 그다음에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자. 민생 경제 올인하자. 네. 국민의 바닷속으로 대통령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네. 그리고 겸손하게. 대통령이 양복 입은 모습 뭐 괜찮죠. 그런데 이제 잠바 입고 맞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대통령의 국민들은 모습이 작업복 입은 대통령을 훨씬 더 보고 싶어 하죠. 필요로 한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럼 취임 1주년 이제 1년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차에 이러한 민생, 경제, 협치, 개혁,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 네. 뭐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그림을 좀 그리시면은 네. 국민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정 분리를 빨리 시켜줘라. 예. 당정이 같이 망한다. 대통령이 당무기의 공천에 개입 안 해도 대통령이 입김은 들어간다. 뭐 뜯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순간에 대통령한테 모두가 쏠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당정 분리를 좀 시켜주는 게 쇼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네. 그게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물 한 컵 드시고요. 네, 지금 우리 조 대표님 아주 열변을 도와줬습니다. 참 좋은 말씀. 예, 이거는 좀 우리 방송도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고를 이 작년 12월 달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저와 또 조원진 대표님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지금은 우리 좋아요와 구독을 버튼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아직 좋아요 또 구독 버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살짝 눌러주는 게 저 김동원과 조원진 대표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 또 아시아투데이 또 김동원 부사장 많은 응원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얘기를 오늘 했었지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말씀 도중에 대부분 다 짚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권당의 지지율 상승은 이런 카드로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총선 지금 모든 돈봉투 사건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총선 전망이 매우 어렵겠다, 안개 속이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엔 되는데요. 오늘까지 상황으로 앞으로의 총선 전망 보수파가 과연 총선에서 우위를 점해서 대통령의 개혁 동력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한번 나름대로 전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수파의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국민의힘이 너무 묻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민주당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국민들이 이제 정치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물론 정치인들 싫어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그 보수 좌우를 떠나서 정치의 빅뱅 블랙홀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인적 쇄신, 그리고 개혁, 민생, 경제,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러한 예. 기조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좋고 당정이 분리하는 게 좋은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이나 뭐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 그러는 상황이 오면은 민주당도 분당, 신당, 창당 또 빅뱅이 오지만은 그 여파가 국민의힘도 바로 옵니다. 자,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국민의힘 분열하기는 굉장히 모험 수가 많아요. 아하. 그런데 민주당이 분열하는 과정은 이쪽은 국민의힘도 자동 분열합니다. 왜? 공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기 네. 공천을 못 받고 네. 또 국민의힘 있어도 더 이상 특히 이제 수도권 충청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흔들림이 많을 거다. 그렇겠죠. 네. 그게 제가 말하는 정치 빅뱅인데 이제 국민들이 채찍을 들어라는 얘기는 이게 전부 양당 체제의 폐해 아닙니까? 부패한 민주당, 네. 무능무책임한 국민의힘,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각, 대통령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네. 이제 국민들이 견제 없는 독주는 독재를 만들고 독선을 만들고 나라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정당을 이제는 만들고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앞장서달라는 얘기도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너가 부패의 고리에서 그 무능한 무책임을 가지고 무슨 권한을 노리느냐. 국회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내려놓기. 국회의원 숫자를 이제는 판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네. 300명에서 200명으로 바꿔가지고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도의 양당 체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새로운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것이 좌와 우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50대 50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40을 가지고 정의당이 10석을 가진다 해서 그들이 좌파지 우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140석을 가지고 130석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20석을 가진다고 우리가 좌파입니까? 우파잖아요. 단지 하나 국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호남은 왜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독주, 독선, 오만 이러한 부분이 양당에서 하면은 그러한 다른 세력들이 견제를 해줘. 너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잘못하면은 견제 대한정당으로 다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아무리 잘못해도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찍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빛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기대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정치 개혁의 깃발을 단초를 들 수는 있다. 네. 그걸 직접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단초를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부패 정치 퇴출하겠다. 무능 정치인 퇴출한다. 허와허식하고 자기 그것만 챙기는 그런 정치인들 퇴출하고 국회 권한 내려놓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국회의원도 200명을 줄여가지고 선거제도도 국민들한테 양당제도 아닌 다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당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맞습니다. 예.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저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개혁은 정치 개혁을 먼저 하라는 얘기는 이 개혁의 실제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네. 국회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려면은 이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반개혁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인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국가의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하면은 저는 뭐 이번 총선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다 총선에서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60% 지지율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야하. 지금 30%가 우쪽, 그렇습니다. 30%가 좌쪽은 네. 정해져 있어요. 네. 나머지 중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40%의 중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오냐고는 그건 대통령이 개혁기에 깃발을 들어 특히 정치 이번에 부패 고리를 봤잖아요. 예. 지금이 적기라. 그래 부패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네. 개혁의 깃발을 정치 개혁의 깃발을 드는 순간에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개혁의 총선도 이기지만은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희망을 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예, 대통령이, 어느 세력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라는 우리 당면, 예, 교육, 개혁의 방향과, 내용들을 충분히 다 채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바꾸고 정치개혁부터 신선하게 하면은 떠났던 집토끼 산토끼 다 모두 포함해서 떠났던 민심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희망을 더 많이 봅니다. 또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구구는 아직 쇠하지 않았다.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질 그럴 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또 조원진 대표의 대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오늘 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련해서 제가 첫 이렇게 질문을 또 툭 던졌는데 그게 계속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정치개혁까지 또 총선 내일이 총선 투표라면 총선 날짜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가 하는 종합적인 정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시원시원하고 날카롭고 분석적인 전망 또 예측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더 바로 직전에 3주 전에 했던 방송은 거의 2시간 동안 조 대표님과의 대담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조 대표님 계시면은 마무리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요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덕담 겸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와서 이렇게 정치 현안 또 우리 양당의 폐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사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정치는 사람들이 정치 다 싫어해요. 정치인도 싫어하고. 근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조금 덜 싫어하는 정치, 그래도 덜 좌절을 주는 정치, 그러한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또 좋은 유익한 또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미래까지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주 이 목이 많이 마르실 텐데 하실 말씀 반도 다 말씀 못 하셨죠? 네. 반도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이 좀 나가시지 않고 자꾸 마지막에 또 조 대표님 어떤 말씀을 하시나 기다리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시 조원진 대표님과의 특별 대담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남으신 시간 아주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